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부터는 이 중간주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땅을 두고 나라가 수없이 바뀌죠. 그 중에 가장 치열하게 많이 바뀐 데가 만주입니다. 이 영역을 두고 수없이 많은 주인들이 바뀌고 또 새로 바뀌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줄기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리산 천왕봉에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백두산이 닿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여기 이 요동반도의 대략 여순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물만 안 가르면 돼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따라올 수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백두산에서 이 물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사각으로 가르지 말라고. 피해. 또 물줄기 왔잖아요, 여기. 그럼 또 올라가. 여기 있죠? 여기 와서 여기 물줄기 있으니까 여기도 물줄기 여기 있고 사이로. 이 물줄기 사이로 와서 여기 일로 가니까 일로 가니 사이로.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내려온 백두대간만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몽골 고원까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랑 따라서 몽골 고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요. 요 두도백화 또는 이제 만강이라고 하는데 두도백화 사이를 끼고 이 혼강 사이로 올라온 뒤에 얘는 휘바라라는 강이에요. 여기는 번호가 없는데 쓰세요. 휘발하. 여기 요 사이에다가 휘바라라고 쓰시면 돼요. 어디일까요? 휘발 날아간다고 해서 휘발하. 7번 높일까요? 휘발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줄기가 백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장백현이에요. 우리 동포들 제일 가난하게 사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장백현인데 요 내려와가지고 돌아서 이 용강산이라고 하는 이 산 사이로 와요. 그럼 하나는 대련여순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태자였고 이게 청하였다면 이 사이로 지나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길림합달령이라는 한자가 보일 거예요. 길림합달령. 영이라는 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림합달령으로 따라가. 따라가다가 여기 지금 강을 만났잖아요.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자르니까 길림도 송화강 자르니 안 되잖아요. 이거 돌아. 그럼 여기가 지금 무슨 원이라고 써 있는데? 네, 요원이죠? 요원. 네, 요원. 이게 확대되니까 저한테 안 읽혀요. 요원 사이로 지나가면, 보세요. 이 사이로 나가면, 하나는 송화강으로 해서 흑룡강 유역이고, 요 아래로는 요하 유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뭘로? 송요, 분수령 보이죠? 네. 이 송화강과 요하를 나누는 송요 분수령을 타고, 내몽골로 해서, 하나는 여기서 제가 갈랐지만 어디서 갈랐든지 간에 일로 가면 여기 끝까지 가요. 홍룡강 앞에까지 가보세요. 물 안 건너고 그래 홍룡강 앞에서 끝나요. 그러죠? 이 산줄기 저 따라오는 요 산줄기를 대흥안영 보여요? 대흥안영 대흥안영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몽골 고원, 이게 지금 여기가 몽자가 있어요. 몽골 고원인데 이 산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 내륙까지 지나가는 거죠. 이 녀석이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중국의 태양산까지 간다. 태양산맥입니다. 태양산까지. 자, 그러면 크게 요 산줄기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따로 내려오면 물 사이로 이렇게 와서 여기 송화강에서 끝나는 산줄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소흥안영 산맥이라고 합니다. 얘를. 자,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다시 위쪽으로 가겠어요. 위쪽으로 가가지고
요 사이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장광재령이라는 또 고개가 있어요. 장광재령이라는 산줄기가. 그래서 여기서 끝나. 장관제령. 네. 송화강 앞에서 끝나잖아요. 남자야?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또 하나 북쪽으로 가면 이 사이를 끼워서 여기가 노야령인가 하나 보이는데 노야령으로 끼워가지고 이 목담강으로 끼워서 여기까지 가는 산줄기가 하나 있고요. 또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해서 가면 우스리스크강 동부로 해서 요 오츠크에 얘는 바다로 가는 거고 얘는 우스리강으로 가는 거고 요 산줄기가 이렇게 올라서 여기 아무르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산줄기가 하나 있어요. 백두산은 대단한 산입니다. 그냥 우리의 민족 영산이 아니라 이 한반도와 북만주, 내몽골, 그 다음에 저 우즈키까지 올라가는 그 긴 산줄기들의 다 출발점이에요. 백두산이 영산이에요. 그래서 몽골봉까지 연결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보고라고 하냐면 뇌종합대학의 정경희 교수인가요? 그거를 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적봉 일대, 적봉인데요. 이 적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산이야. 이 홍산은 초기 일본인들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시작으로 오래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 홍산 일대의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 해요. 홍산 문화. 홍산 문화는 전기가 있고 중기, 만기가 있는데 대략 중간에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위로 가면 이 내몽골 자치구 여기에 흑룡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흑룡화. 그 다음에 이 심양 위쪽으로 여기 이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사해 지역인데 이 사해와 흑룡화를 합해서 기원전 약 6,000년의 이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흑룡화 사해 문화라고 해요. 중국의 분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나라 때 만리장성이 여기에 진나라 때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아까 제가 얘기한 보정, 북경 밑에 보정 일대 수안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현재도 수성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그곳이에요. 그러면 더 내려와요. 여기가 지금 북경이 어디예요? 여기가 천진이고 여기 북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정 일대에 수성현이 있어. 이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현에다가 저 수성현을 여기다 갖다 놔서 문제가 되는데 이 근방이 이 진나라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있는 곳이에요. 진나라는 복경이. 자,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 얘기를 했냐면 이 흑룡화 사회, 그 다음에 홍산 문화, 그리고 적봉 일대에 적봉이 어디에 지금 찾아보세요. 심양이고 여기가 적봉이니까 여기 이 적봉 일대에 이 하가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가점 하층 문화. 이게 대략 BC 2000년에서 BC 13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입장이고 하나는 우리의 고조선 문화와 연관이 있다. 하가점 하층 문화가 우리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돼서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와 중첩돼요.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우리의 고조선 문화와 연계해서 보는 입장이 있고 그와 반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근데 저는 연계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능화라고 하는 거 있어요. 대능화. 이곳으로 오면 BC 한 800년경에 비파형 동검 문화가 여기 형성이 많이 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적봉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비파형 동검이 중요한 건 우리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비파형 동검과 미송미식토기 대표적인 거예요. 이 미송미식토기는
여러분들이 길림에 가면 길림시 박물관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는 미성식 토기, 고조선의 대표 토기가 길림시에 가면 그게 중심지니까 거기에서 다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명나라 때 만리장성 이북의 이 현재 요서 요거를 요하라고 한다면 여기를 요서라 하고 여기를 요동이라 해요.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한 요나라 이후에 이 요하가 일로 왔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요하는 아까 제가 얘기한 난하 이게 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요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타를 기준으로 보거나 이 탕하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요하다 고대. 그러니 북경 일대가 모두 요동이다. 그리고 여기가 요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요하가 어디냐는 우리의 이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밝혀진 건 없으니까 계속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만리장성 북쪽에 흔히 말하는 중국의 한족 문화에서 말하는 모랑케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자강 유역이나 황하 유역에서 나오는 BC 2000년의 이 황하 문명 이거보다 무려 이게 지금 기원전 6000년 이후에서 이 황하 문명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 홍산 문화인데 요한 문명인데 이거는 대략 BC 3500년에서 BC 3000년 이 시대를 우리가 요하 문명의 중심지로 봐요. 그러면 황하 문명보다 무려 1000년에서 1500년 앞선 문명이 이 만리장성 북편의 오랑캐 영역이라는 곳에 존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고고학에서 발굴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 지역의 이 문화를 중국에 대해서 방북이다. 방북이다. 하나라에 대응해서 하는 방북의 표현이라고 적공박물관에 써 있어요. 그럼 이 방북이 누구냐? 우리 입장에서는 고조선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에서는 아니다. 이거를 뭐 동원이, 산융이니 뭐 이상한 이름들을 갖다가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원전 6000년 신석기 문명에서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오면 청동기로 바뀌어간다. 근데 우리는 한반도에서 박물관에 가면 청동기를 옛날에 기원전 1000년부터 잡았고요. 좀 더 쓴 데는 1500년 잡았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박물관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BC 2333년에 장근조선이 건국했다고 할 때 청동기가 BC 우리나라에 많이 잡아요. 1500년. 적게 잡으면 1000년으로 보면 고대 국가를 청동기가 시작이 돼야 고대 국가가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보면 장근조선은 고대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에 나오는 흔적이라든지 껴묵거리 부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장건조선이 건국되는 기원전 2334년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고조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장건조선도 청동기 시대에 건국됐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하가점 하층문화 다음에 BC 2000년에서 대략 1300년까지를 하가점 하층문화 1500년까지라고 한다면 이 BC 1300년부터 대략 안쪽에 10세기 이쪽에 있는 거를 하가점 상층문화라고 해요. 상층문화, 하층문화 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농경문화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라고 이 적봉 일대가. 유물들이 다 농경과 관련된 유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로 넘어서 상층문화로 BC 1300년으로 가면 농경문화의 유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축문화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 변화가 있었겠어요? 기후변화가 있는 거. 그래서 적봉 일대, 이 일대에 문명을 싹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기후변화로
비가 적게 오거나 이제 사막화, 준사막화가 되고 하니까 이동이 가는 거예요. 그 이동에 가는 하나가 바로 중국 예루으로 가서 상나라, 은을 공격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세력들이. 하나가 동쪽으로 와서 우리의 고조선에 영향을 주면서 고조선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궁이라는 동일 지역이 시대 차이를 두고 이 시대 하가정 하층문화 때는 목욕문화의 유물이 나오는데 상층문화로는 BC 1300년에 오면 목축, 유목민의 문화가 나온다고 기후가 변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이 대능화 유역에서 기원전 800년 이 시대의 비파형 동방, 우리의 비파형 동방 문화가 조양 일대 이곳에서 이제 심양으로 번지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윤 교수가 얘기하는 뭐예요? 통화 일대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 문화가 따로 있다. 이거 보신 분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본래 이 중화 문명이 이 황하나 장강 이쪽의 문명이 있어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이후 만리장성 북쪽에 이러한 홍산 쪽부터 요하, 능원, 와령, 건평, 조양 이 일대 현 요소 지역에서 제가 현 요소라고 하는 말 알겠죠? 그 요하가 어디냐에 따라 요소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용어를 쓰지 않아요. 현 요소 그 말은 그냥 현재 보는 요소라는 뜻이에요. 현재 요하가 여기고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라면 이건 노동이에요. 같은 요소가 아니고. 이거를 요하로 본다면 여기가 요동, 북경이 요동인 거예요. 그래서 북경 지역의 고려영이라든지 이런 고구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중국은 자국의 이 기원전 2000년에 이 황하 문명을 주장하다가 1000년, 1500년 앞선 이 홍산 요하 문명이 나오자 발빠르게 이 문명이 중국의 시온 문명이라고 바꿨어요. 여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서 여기서 엄청난 발전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이 백두산 있는 이 홍하 일대에 여기 유적을 발굴하면서 뭐 이거보다 당연히 시대가 늦겠지. 여기가 시원 문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정경영 교수가 최근에 지금 연구해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여기보다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네. 그러니까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설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고대사 부분은 확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저처럼 조심히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생각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저렇게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경윤 교수의 글을 보라고 한 거고 심양에 가면 이제 우리가 길림에 가면 서단산 문화라고 있어요. 서단산. 이 서단산 문화도 고조선 문화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약간 계통이 다르긴 하지만 길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림시 박물관에 가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의 유물들을 와당이라든지 여러 유물들, 칼이라든지 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리의 중심지에. 여기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런 고대 시기를 거치면서 뭘로 이어져요? 단군조선으로 이어지고 그 단군조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시각을 제가 여기에 열 몇 장에 문화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붙여놓은 책상 끝에 붙여놓은 게 이 고조선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느냐예요. 그 보는 영역에 따라서 17세기나 19세기에 외국인 학자가 봤던, 외국인이 봤던 두 사진을 제가 올려놨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이병도 계열의 문화생들, 그들이 봤던 것, 그리고 송호정 교수라든지 노태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는 시야에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윤내영 교수님을 포함한 이쪽에 좀 더 급진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더 넓게 우리 시야를 보거든요. 그 윤내영 교수나 지금 우시라 교수가 아마 TV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 제가 이 책을 보고 2000언제 나온 책인데 동북공정 넘어 용화 문명론이에요. 이 책을 제가 2000년 후반부에 아마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초판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3쇄 걸 제가 샀어요. 2010년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1980년대 있었던 저 홍산노화, 능원, 우하양, 건평, 조양 일대에서 나온 이 신석기 청동기 문화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랐거든요. 인류 시호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거를 요하 문명론이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에는 곰이 나오고, 곰은 왜 웅죽과 관련된 단문시간에서 많이 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 허는 시우처나 이들을 다 중국 역사화 시킵니다. 시우는 동이족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이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이 요하 문명이 바로 중국의 시원 문명이고, 그런 일관에서 고조선도 자기들의 문화다. 고조선도 흡수해 간 거예요. 고구려 발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거대하게 시원 뿌리를 들고 출발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다민족 국가로 중국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족 중심으로 하면 자기들 역사가 별로 없어요. 침략당한 역사가 없어요. 한족이 흉노족에게 갖다 바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여진족도 다양하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중국의 땅을 넓힌 건 청나라 만주족이거든요. 우리 동이족 계열이에요. 그러니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지 않으면 중국의 한족 역사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 땅에 있는 모든 문화나 이러한 유물 유적들의 결과물은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 것이다. 고구려 역사도 중국 거고 당나라 고구려고 발해도 당 발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백제도 누리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지역을 두고 이 시라무렌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노아파와 시라무렌강, 대능하 이 일대에서 벌어지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쏟아지는 이 유물들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지역적으로 뭐 홍산 문화, 그다음에 대능화 문화 이렇게 붙여주지만 다 합해서는 요하 문명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신양의 묘령성 박물관에 가서 이 요하 문명론관을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롭게 이 통화 일대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요하 문명보다 앞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용화 교수 아시죠? 사회 아시는 분. 신용화 교수는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는 원래 한족이 있었다. 한족. 우리 한자. 그 한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우수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예맥하잖아요. 맥족이 이근방을 우리가 맥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예족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은 우리가 보통 예맥족 하잖아요. 그래서 맥족과 예족. 예족은 호랑이와 관계있고 맥족은 곰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족과 예족이 주가 돼서 우리 고조선에 형성하는 민족 구성이 됐지만 한강융과 금강유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한족이 있었다. 이들이 고도의 무공을 가지고 퍼뜨려 나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신용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가 바로 가는 지역이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곳이 고조선 강의 여기냐는 제가 열 몇 장 붙여놔서 한번 구경하시고, 그 고조선 뒤에 북부여가 당군조선으로 북부여가 이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단고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통사학에서는 연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던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만조선, 이게 우리나라 국사학에서 갖고 있는 이 당군조선에 관한 시각이 이곳인데 한남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번조선의 영향일 뿐이고 진조선이나 그 다음에 이 마한, 그러니까 진한, 번한, 마한의 영역에서 한무제가 망하게 한 건 북경 일대의 번조선의 영역이지 이들이 한나라가 이쪽에 있는 것을 건들지도 못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한남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북부여가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식 사서에서는 북부여 언급 안 해요. 부여는 나와요. 그 북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북부여 계통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를 9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원전 37년부터 해서 약 얼마예요? 668년에 망하니까 내가 700년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은 고구려 역사를 900년 넘게 봐요. 북부여를 이어갔다고 보는 그 계통을.
그럼 남과 북의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영토, 고구려가 장성했을 때는 이 태조대왕 때는 여기 있는 상고, 그 다음에 어양, 태원, 지금 산서성의 태원까지 공격한 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우리 역사책에 실리지 않아요. 이 삼국사기에 태원, 어양까지 쳤다고. 삼국사기. 태조대왕 때. 그거 왜 안 실어요? 삼국사기 초기기로 믿을 수 없다. 김부식이 짜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인 식민학자들. 왜? 일본의 임나일 본부를 집어넣어야 되는 삼국사기에 어디도 임나라는 말이 없어요. 임나일 본부가. 삼국사기에 고구려 이제 신라만 담았지. 거기 임나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기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위서 동의 전에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변한 12개국 막 들끓는 그런 땅이었다. 여기가. 거기에 임나일 본부를 끼워넣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삼국사기를 일본인들이 외국을 한 거예요. 또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번지면 우리가 두루공사는 못 가니까. 자, 이런 이 고구려의 강역이, 고구려가 668년 망한 뒤에 뭐예요? 발해가 들어오죠. 그래서 발해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도대체. 이 아무르각 일대가 다 발해의 영역입니다. 발해 영역이 여기가. 이 러시아도 이 발해 영역을 축소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요. 요 밑에까지 다 잡고. 근데 이 발해 성이 막 나오는데 그게 가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 발해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그래서 발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문에서 이 도문에서 여기에 돈하로 가요. 돈하. 이 돈하가 연변 조선조 잡지 중에 하나예요. 시계. 돈하로 갈 때 여기가 집결지예요. 발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돈하 갔을 때는 발해와 관련된 것만 만나요. 한 종에. 얼마나 기대돼요.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 목단강을 거쳐서 해림 산시즌으로 김전진 장군 송구치까지 간 다음에 하얼빈까지 도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자, 그런 발해 영역에 있다가 고래로 넘어오면 선춘령이라고 하는 곳에 공엄진이라고 하는 곳에 700리, 동안강에서 700리면 몇 킬로예요? 1리가 400m로 잡으면 4, 7은 28, 280km고요. 500m로 잡으면 5, 7은 350km입니다. 공엄진에다가 인간이 여지를 똑바로 해서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경계예요. 고려 말부터 조선 초는 선으로 국경을 삼은 게 아니에요. 면으로 했어요. 면으로. 그래서 요양부터 지금 우리가 남북강의 봉황성이라든지 이 일대가 다 면의 국경이었어요. 면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서로. 그러다가 명대, 남원에 유명한 양성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성지가 1480년대 경고를 해요. 저 명나라가 자기들 뭘 보호한다고 우리에게 자꾸 군사 주둔지를 지어서 요동 땅으로 오고 있다. 지금 저걸 막지 않으면 훗날 우리와 바로 땅과 국경을 접할 것이다. 막아야 된다. 그게 언제 적용됐냐면 청나라 때 바로 적용이 됐어요. 청나라 때 바로 그냥 압록강을 넘어서 와버렸습니다.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면 개념의 국경이었던 건 조선 초까지 면으로 요동 땅이 조선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걸 2008년 9년 이쪽 지역 조사하고 다닐 때 이 만주 땅에 있는 중국인들이 여기가 본래 고려 땅이다. 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들은 알아. 그리고 자기들이 강제로 점령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이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다녔던 이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틀에 남길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증언들을. 자, 그런 땅이 이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이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큰 변혁이 물론 인류 문화사에서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대표됩니다. 산업혁명 이꼴 해도 돼. 이꼴 증기기관. 이 증기가 뭐예요? 증기선. 그리고 증기철도. 이게 바로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야만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명이가 철로와 증기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나무 소용이 없는.
1592, 1598년에 있었던 그 중일 전쟁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최첨단 함선이 있었지만 이 함선은 1776년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회전식 증기기관이 나온 이후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뭐예요? 석탄 떼서 물로 만들어서 증기 팽창해서 기관을 회전을 얻어서 엄청난 힘으로 몰고 가는 파워를 가진 증기기관이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 바로 여러분이 꼭 역사 근대사에서 빼놓지 않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로 동아시아사의 대변혁을 가지게 온 근본 출발입니다. 물론 일본의 이 대륙 침략에 대한 욕심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신공항후의 한반도 이 침략설 정복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옛 땅을 찾으러 간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생각,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일본이 가진 정한화, 1875년 율무 사건이 터지는 이 시점에 일본은 세이단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를 세운 세력들 간에 이제 내분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벌여요. 이때 눈을 돌리기 위해서 역시 조선을 정벌해 드는 얘기가 정한입니다. 이런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일본 신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일본 여행할 때 안내하는 건데 어쨌든 남쪽에서 올라오는 일본의 대륙 침략이라고 하는 야욕과 그리고 이 모스크바에서부터 무려 9,289km를 날아오는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7km예요. 4만 맞아요?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어떤 철도가 지구의 한 바퀴에 4분의 1을 가는 철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 몽골 뒤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칼로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치타를 거쳐서 이 삥 돌아가지고 모스크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오는 이 9,289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욕심은 189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전 러시아 때. 그 러시아 때 눈을 돌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1891년 30년 전이 뭐냐면 1860년이에요. 이 1860년에 이 중국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39년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편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아편전쟁. 그리고 20년 뒤에 1858년부터 제2차 아편전쟁이 돼요. 이때는 난징조약, 이때는 베이징조약.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베이징조약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되고 서태후가 했던 이화원이 다 초토화가 된 이 시기 중국은 외부로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1600년대는 네르크친스크라고 하는 조약에 의해서 이거보다 훌륭한